네, 안녕하세요. 백엔드 데브 코스 4기 원건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영속성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여서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속성 컨텍스트란 무엇일까요? 영속성 컨텍스트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객체를 보관하는 가상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티티를 저장하는 환경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영속성 컨텍스트가 언제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시는 화면처럼 스레드를 할당받을 때, 스프링이 실행될 때, 영속성 컨텍스트가 동작할 때 등 다양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히 영속성 컨텍스트가 언제 생성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엔티티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엔티티 매니저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클래스를 통해 생성되는데 보통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생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개의 인스턴스만 생성하여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공유합니다. 반면에 엔티티 매니저는 생성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엔티티 매니저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하여 엔티티의 생명 주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하더라도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엔티티 매니저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코드를 살펴보면 직접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와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모습인데 코드상에서 추가적으로 영속성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테스트 코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엔티티 매니저가 생성될 때 영속성 컨텍스트도 같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직접 엔티티 매니저를 팩토리로부터 생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속성 컨텍스트와 엔티티 매니저의 생명 주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프링 환경에서는 엔티티 매니저를 팩토리로부터 직접 생성하지 않고 스프링 컨테이너로부터 가져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엔티티 매니저를 가져와서 사용할 일은 많이 없는데요. 만약에 직접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오토와이어드 또는 persist context annotation을 사용하여서 엔티티 매니저를 컨테이너로부터 주입받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스프링으로부터 주입받는 엔티티 매니저는 싱글톤일 텐데 어떻게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입니다. 싱글톤이기 때문에 실제 인스턴스가 하나여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이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저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영화님께서 답변을 남겨주신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쓱 읽어보면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가짜 엔티티 매니저와 트랜잭션과 관련된 실제 엔티티 매니저라는 부분입니다. 가짜 엔티티 매니저는 프록시 객체겠구나 하고 이해가 가지만 트랜잭션과 관련된 실제 엔티티 매니저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해당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영속성 컨테스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JPA 하이버네이트 환경에서 영속성 컨텍스트는 두 가지 전략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랜잭션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 두 번째로는 확장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입니다. 기본값, 즉 평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영속성 컨텍스트는 트랜잭션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인데요. 이 방식은 영속성 컨텍스트를 트랜잭션에 따라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영속성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트랜잭션이 종료되면 영속성 컨텍스트도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저희는 영속성 컨텍스트가 언제 생성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엔티티 매니저가 생성될 때와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생겼던 의문, 동시성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던 트랜잭션 범위와 확장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동일 트랜잭션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엔티티 매니저가 존재할 때 이 영속성 컨텍스트를 공유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 이외에도 두 가지 방식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동일 트랜잭션 범위 내에서 영속성 컨텍스트를 소유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타일러 팀의 영준님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공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공유받았던 결과를 재구성하여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총 4개의 레포지토리를 구성을 하였고 이제 레포지토리 1과 2는 기본값인 트랜잭션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 그리고 레포지토리 3과 4는 확장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의 레포지토리에는 이제 주입되는 엔티티 매니저가 프록시 객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get 클래스 메소드와 그리고 해시 코드를 출력하는 메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엔티티 매니저를 호출하는 get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출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계층에서는 각각의 레포지토리를 트랜잭션을 적용하여 호출하는 메소드와 트랜잭션 없이 호출을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테스트 결과를 보기에 앞서 이제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잭션을 적용하는 경우 레포지토리 1과 2는 서로 같은 영속성 컨텍스트를 갖고 있을 것이고 레포지토리 3과 4는 영속성 컨텍스트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트랜잭션을 적용하지 않고 호출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 트랜잭션 상에 놓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두 각자 고유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아님의 말씀대로 모든 레포지토리 엔티티 매니저에는 프록시 객체가 주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프록시 객체 생성 방식이 JDK 프록시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서 예측했던 테스트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본값인 트랜잭션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는 서로 동일한 영속성 컨텍스트를 갖고 있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레포지토리 1과 2의 실제 엔티티 매니저의 주소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장 범위의 영속성 컨텍스트는 레포지토리 3과 4가 서로 다른 영속성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레포지토리에 주입된 가짜 엔티티 매니저, 즉 프록시 객체의 주소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싱글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트랜잭션이 변경됨에 따라 실제 영속성 컨텍스트도 변경되기 때문에 프록시가 바라보는 이 실제 엔티티 매니저의 주소도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영아님의 답변을 보며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입된 엔티티 매니저는 프록시를 통해 주입되며 싱글톤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 객체가 바라보는 실제 엔티티 매니저는 트랜잭션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프링 컨테이너로부터 주입받는 엔티티 매니저가 싱글톤임에도 동시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속성 컨텍스트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단위로 영속성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과정은 JPA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아래의 글을 보시면 JPA 트랜잭션 매니저와 엔티티 매니저의 연동을 통해 트랜잭션의 시작과 종료에 따라 영속성 컨텍스트 역시 생명과 소멸을 반복하여 독립된 영속성 컨텍스트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직접 영속성 컨텍스트 생성 과정을 디버깅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디버깅을 하면은 이 create transaction if necessary라는 로직이 호출이 되는데 트랜잭션이 필요하다면 생성을 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성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로직이 호출이 되는데요. 앱스트랙트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의 이 스타트 트랜잭션 메서드가 시작되고 이 내부에서 do begin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실제 영속성 컨텍스트와 관련된 로직이 바로 이 do begin이라는 메소드 내부에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do begin 메소드 내부에서 트랜잭션이 엔티티 매니저 홀더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트랜잭션의 엔티티 매니저 홀더가 트랜잭션과 동기화된 상태인 조건이 참이되는 경우 이 create entity manager for transaction 메서드를 통해 엔티티 매니저를 반환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의 내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생성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해당 팩토리 클래스를 통해서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꽤나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 환경에서 관리되는 엔티티 매니저는 트랜잭션과 영속성 컨텍스트의 생명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같으면 같은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고 트랜잭션이 다르면 서로 다른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영속성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기술인 OSIV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OSIV는 하이버네이트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JPE에서는 Open Entity Manager in View라고 부르지만 관례상으로는 OSIV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SIV는 영속성 컨텍스트를 뷰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기술로 기존의 스프링 환경에서는 트랜잭션 범위 바깥에서는 지연 로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이제 여기서 트랜잭션 범위 바깥에서의 지연 초기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앞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던 대로 컨테이너에서 관리되는 영속성 컨텍스트의 경우 이 생성 시기가 트랜잭션과 일치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종료됨과 동시에 영속성 컨텍스트도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가 종료되면은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에 있는 객체는 준영속 상태, 즉 이제 더 이상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영속성 컨텍스트 범위 바깥인 컨트롤러에서는 지연 초기화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게 OSIV이고 이 OSIV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필터 혹은 인터셉터에서 이 영속성 컨텍스트의 생성과 소멸을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영속성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연 초기화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OSIV는 필터와 인터셉터 두 곳 모두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사용하는 스프링에서는 기본적으로 OSIV를 인터셉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JPA 웹 컨피규레이션이라는 클래스에서 다음과 같이 Open Entity Manager in View Interceptor를 빈으로 등록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OSIV를 사용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영속성 컨텍스트가 길어진 만큼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 역시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실시간 트래픽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OSIV를 사용하는 경우 커넥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랜잭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응답이 필터 인터셉터로 반환되기 전까지 영속성 컨텍스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트랜잭션 범위 밖에서의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를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트랜잭션 범위 내로 돌아오는 경우 그 변경 사항들이 DB에 반영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설정 범위 외에도 지연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을 하는 경우 필터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라도 이 필터에서 지연 초기화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OSIV 범위인 인터셉터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지연 초기화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OSIV를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고려해 본 후에 적용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